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첫 번째 책입니다. 총 책이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책이고요. 이 책은 옴니버스처럼 독특 그 각자의 주제로 총 29편 이렇게 실려 있는 산문집입니다. 이 박웅현 저자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쓴 제가 이 책을 읽다 말았는데 네. 이 저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줄을 치고 또 쳐도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문장들이 넘쳐나는 게 김훈의 책이다. 김훈 작가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현재 작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러분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책이죠. 스테디셀러를 기록한 100만 부가 이상이 팔렸던 칼의 노래라는 책, 그 소설의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죠. 그 책을 직접 지은 저자이기도 하고 또 이 자전거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기고를 했어요. 우리 땅 자전거 답사부터 뭐 김훈의 문학기행까지 이 대한민국 곳곳을 자전거로 다니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적고 또 이 책은 자전거 여행이라는 이 책은 그 사진 작가님들과 여러 명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이 동행했던 사진 작가님들이 계속 바뀝니다. 주로 이제 이강빈 작가가 주로 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작가가 바뀌는 사진 작가님이 바뀌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은 그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 한국 국토종단 식으로 이 해안가부터 산골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김훈 작가의 느낌을 산문 형식으로 펼쳐놓은 책입니다. 책에 대한 그 주된 내용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국 방방 곳곳을 누빈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이 책의 그 어떤 큰 특징의 흐름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마을마다 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본적인 내용에는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의 소재로 깊게 깔려 있습니다. 고기 잡는 포구의 오래된 삶 예를 들면 이런 김포 전구리 포구에 대한 얘기고요. 전라남도 구례시에서는 숲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또 절을 많이 찾아가는데 이 쌍계사 화계면 쌍계사에는 차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숲에 대한 이야기, 또 여름 연못에 대한 이야기는 광릉에서 또 했고요. 이 다양한 주제 속에서 이 작가의 필력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김훈 작가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와 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필력과 필체가 되게 비슷하다. 굉장히 남성적이고 직선적인데 또 뭐랄까 이거를 이제 제가 평론을 읽은 거예요. 이 부분은 양괄식 구조의 논법을 자주 구사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속에서 첫 문장을 계속 관련된 주제로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끝나는 내용인데 저는 이런 남성적인 필체와 직선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수식어가 많거나 만연체가 등장을 하면은 좀 이렇게 뭐 책을 읽어야 되는 분량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넘기거나 아니면은 조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김훈 씨의 그 문장들은 단조롭고 그리고 이 필체가 강하지만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책의 그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방식의 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태백산맥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그 산을 바라보고 이 미천골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그 동네의 산맥 속에 박힌 별이 뭐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맺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 또 마지막 그의 생애를 떠오를 때 노루목에 이르는 자전거 길은 한없이 멀어 보인다. 어, 저는 이 마무리가 참 그 투박하지만 이 뭔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마지막에 한 줄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들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친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부분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좀 긴 내용인데 안면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숲이 신성하다라는 주제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주제가 되게 한 산문 안에 굉장히 많아요. 자연, 숲,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음식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먹방을 요즘 많이 보잖아요. 누가 많이 먹나, 맛있게 먹나, 맛을 잘 표현하는가. 근데 여기서는 먹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글먹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안면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휴일의 날이 저물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산을 내려갈 때 성인은 벌써 산을 다 내려가서 마을에 계신다. 천하에 무릉도원은 없다. 저는 이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산을 다 내려가서 우리 옆에 계신다, 마을에 계신다. 성인을 찾으러 무릉동원에 갈 필요는 없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뭐 이런 짤막한 한 줄 긴 내용의 요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분이시기도 하죠. 저자는 1948년도생이에요. 저는 이 제가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책에 현존 살아 계시는 분의 책을 소개할 때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저도 나이 먹는 게 서러운데 정말 제 수명을 뭐 몇십 년은 아니더라도 한 1, 2년이라도 떼어서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이 먹는 게 속상합니다. 이제 만으로 78세입니다. 네, 78세.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80이 됐네요. 48년생이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랑 뭐 굳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 도남초등학교를 나왔네요. 희문중, 휘운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이제 그 영문과를 나왔는데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도남동에서 자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숭덕 초등학교 굳이 뭐 초등학교 얘기를 또 하네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도남동 뭐 성북구 그 일대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그 유학을 왔는데 이분이 그 저랑 같은 동네 이제 구로 따지면은 저 이제 좀 친근함이 이 서울 사람들은요 이 서울의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산다는 것만으로 고향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최소한 구 뭐 동 정도가 가까워야 조금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뭐 개인적인 친밀감이 좀 듭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갔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중퇴했지만 한국일보에 입사해서 기자로 활동했는데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시사저널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1986년부터 89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일보에 매주 연재한 여행 에세이 문학기행, 이 책이 이 저자의 첫 책이라고 합니다. 40살이 넘어서 첫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아주 좋은 반향을 얻었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그 다니는 그런 또 기획을 했었고, 거기서 또 썼던 글을 이렇게 책으로 냈었고, 무엇보다 기문하면 칼의 노래죠. 그 모든 기초가 기자 시절에 다져진 기본기라고 합니다. 한국일보를 다닐 땐 우리 대문호 황석영 작가님의 담당 기자였다고 하는데, 주요 업무가 원고를 펑크내고 튄 황석영 잡아오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신문 연재 소설이 장길산이라는 이 불멸의 이 명 그 저였죠. 근데 그렇게 데드라인을 못 맞췄대요. 그래서 연재 당시에 황소영 작가가 펑크를 내면은, 이게 지금 오프 더 레코더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훈 기자가 지난 줄거리 요약을 해서 땜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예전에는 진짜 작가님들이 술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 이 황석영 작가도 참 술을 좋아하고, 또 마찬가지로 김훈 작가도, 김훈 그때는 기자였죠.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때 한 고생 때문에 술만 취하면 이 황석영 작가에 대한 원망과 그 분풀이를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전언이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2001년도 출간된 현재까지 스테디셀러인 칼의 노래,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죠. 이 책으로 일약 김훈이라는 작가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래 이 김훈 작가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영문과로 전과했는데, 정치외교학과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그 60년대 뭐 중반 후반에 70년대 초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거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네, 그 정도로 사회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혹은 기자 생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의 목소리를 높여서 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뭐 정치적인 논란,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소견을 밝힌 SNS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훈이라는 작가는 참 글을 제가 느끼기에 맛깔나게 쓰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휠체인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편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가독력이 아주 좋은 그런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 김훈 작가와 대조되는 게 이문열 작가의 유려하면서도 필력이 화려한 그런 그 또 한 문장 한 문장 서정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그 작가의 어떻게 되면 좀 반대 개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김훈 작가가 자연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감정과 인간과 그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너무나 반갑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이 사람에 대한 견해는 뭐 허무주의에 가깝지만 뭐랄까요, 참 그 허무주의가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만해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 허무주의를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김훈 작가는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이 대한민국 곳곳, 방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영감을 책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김훈 작가가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바닷가와 산과 들로 다니면서 느낀 감정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자전거 여행 1권과 2권입니다. 오늘 김하전의 내 인생의 명작에서는 김훈 작가와 함께 이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벗삼아 자전거를 타고 김훈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여행 김훈 작가의 그 책입니다. 본문 내용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책에는 큰 주제가 자연과 음식과 자전거 이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연, 음식 그리고 자전거. 이제 사이 부제로는 이제 사람 또 동물들도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리고 작가가 느끼는 자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리고 자전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재밌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중에 이제 흑의 노래를 들어라 남해안 경작지 편에 이 산문이 나옵니다. 중간에는 이제 사진이 나오고요. 사진이 너무 이뻐요. 여수 돌산도 남쪽 군내리의 마늘밭 이 풍경이 나오는 사진인데요. 우리 한국 토종개죠. 시고르브 잡종. 네, 시고르브 잡종.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 잡종을 시고르브 잡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이게 자기네 나라 말 같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대요. 약간 이 시거르브라는 말이 프랑스 어감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처음 이제 시골 똥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희화화하기 위해서 시거르브 잡종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로 전 세계 언론에 또 주목을 받을 줄 몰랐죠. 마늘밭에 어느 아낙네가 이제 마늘을 캐고 있고 양쪽 끝에 흰 백구 시거르브 한 녀석이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이뻐요. 여기 책 내용 밑에 주석은 늙은 여인네는 하루 종일 마늘밭에서 김을 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개가 마늘밭에 따라와 앉아 주인을 바라본다. 개는 주인을 돕지 못한다. 개와 주인은 닮아 있다. 이게 김훈 필체입니다. 네. 이 내용에 봄나무를 먹으며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산문에 살짝 부주제랄까요? 봄나무를 먹으며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먹방을 생각했습니다. 찌양님 죄송합니다. 먹방을 생각한 먹방도 먹방이지만 이 글은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이 느낌이 하나하나 살아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 돋아난 봄 냉이를 엷은 된장에 끓인 국이 아침 밥상에 올랐다. 모시족이 몇 마리도 국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오니까 현관문을 열 때 집안의 국 냄새가 자욱했다. 냄새만으로도 냉이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내는 기뻐했다. 국 한 모금이 몸과 마음 속에 새로운 천지를 열어주었다. 기쁨과 눈물이 없이는 넘길 수가 없는 국물이었다. 국물 속에 눈물이 섞여 있는 맛이었다. 겨울 동안의 추위와 노동과 폭음으로 꼬였던 창자가 기지개를 켰다. 몸속으로 봄의 흙냄새가 자욱이 퍼지고 혈관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옹달에도 봄풀이 돋는 것 같았다. 된장의 친화력은 크고도 깊다. 된장의 친화력은 이중적이다. 된장은 국 속의 다른 재료들과 잘 사귀고 그 사귐의 결과로 인간의 안쪽으로 스민다. 이 친화의 기능은 비논리적이어서 분석되지 않는다. 된장과 인간은 치정관계에 있다. 냉이 된장국을 먹을 때 된장 국물과 냉이 건더기와 인간은 삼각 치정 관계이다. 이 삼각은 어느 한쪽이 다른 두 쪽을 끌어안는 구도의 치정이다. 그러므로 이 치정은 평화롭다.
냄비 속에서 끓여지는 동안 냉이는 된장의 흡인력에 자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저항했던 모양이다. 냉이의 저항 흔적은 냉이 속에 깊이 숨어 있던 봄의 흙냄새, 황토 속으로 스미는 햇빛의 냄새, 싹 터오르는 풋것의 비린내를 된장 국물 속으로 모두 풀어내놓는 평화를 이루고 있다. 이 평화 속에는 산 것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 들어있다. 하나의 완연한 세계를 갖는 국물이란 흔치 않다. 된장은 냉이의 비밀을 국물 속으로 끌어내면서 냉이를 냉이로서 온전하게 남겨둔다. 냉이 건더기를 건져서 씹어보면 그 뿌리에는 봄 땅에 부풀어 오르는 힘과 흙 냄새를 빨아들이던 가는 실뿌리의 강인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이파리에는 봄의 햇살과 더불어 놀던 어린 엽록소의 기쁨이 살아있다. 지난 겨울은 너나 없이 춥고 힘들었다.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및 밤섬에서 겨울을 난 철새들의 일지는 지난 3월 18일 아침 7시에 철수했다. 사람은 새처럼 옮겨다니며 살 수가 없다. 이 기진맥진한 강가에서 그리하여 또 봄을 맞는다. 살아갈수록 풀리고 펴지는 게 아니라 삶은 점점 더 고난하고 쓸쓸해진다. 늙은 말이 무거운 짐을 싣고 네 발로 서지 못하고 무릎 걸음으로 엉기는 것 같다. 겨우 그러나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마는데 그 봄에도 손잡이 떨어진 냄비 속에서 한 움큼의 냉이와 된장은 이 기적의 국물을 빚어낸다. 사람도 봄나물처럼 엽록소를 피부에 지니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나는 냉이 된장국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슬퍼했다. 아내를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 또 점점 이 지경이 된다. 달래는 냉이와 한 짝을 이루면서 냉이의 반대쪽에 있다. 똑같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태어났으나 냉이는 그 고난으로부터 평화의 덕성을 빨아들이고 달래는 시련의 엑기스만을 모아서 독하고 뾰족한 창끝을 만들어낸다. 달래는 기름진 땅에서는 살지 않는다. 달래의 구구는 커질 수가 없다. 달래는 그 작고 흰 구슬 안에 한 생애의 고난과 또 거기에 맞서던 힘을 영롱한 사리처럼 간직하는데 그 맛은 너무 독해서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달래는 인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달래와 냉이는 그렇고 쑥 된장국은 또 어떤가? 쑥은 그야말로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여리고 애달프다. 이 여린 것들이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엽록소를 내민다. 쑥은 낯선 기간의 최전선을 이끌어간다. 쑥들은 보이지 않게 겨우 존재함으로써 이 강고한 시간과 세월의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것들에게는 이 세상 먹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의 슬픔과 평화가 있다. 된장 국물 속에서 끓여질 때 쑥은 냉이보다 훨씬 더 많이 된장 쪽으로 끌려간다. 국물 속의 쑥 건더기는 다만 몇 오라기의 앙상한 섬유질만으로 남는다. 쑥이 국물에게 바친 내용물은 거의 전부가 냄새이다. 그 국물은 쓰고 또 알이다. 먹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의 알인 냄새가 된장의 비논리성 속에 퍼져 있다. 그 냄새는 향기가 아니라 고통이나 비애에 가깝다. 새들이 떠난 강가에서 우리는 산다. 아내를 따라 시장에 가보니 바다를 남에게 내준 뒤로 생선값은 무섭게 올랐고 지천으로 널린 봄나물은 쌌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김훈 저자의 자전거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 살짝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문장을 내 입으로 이렇게 낭독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그리고 기쁜지 몰랐어요. 또 이 좋은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더없이 기뻤어요. 그 순간 제가 그리 기쁠 것 없는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무척 기분이 좋더라고요. 2부 첫 번째 주제는 땅에 묻히는 일에 대하여 여수의 무덤들이라는 부제가 있는 내용인데요. 남도의 붉은 흙은 유혹적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문체가 간결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사물 전체를 아우르는 간결한 시작의 문장들이 너무나도 짜릿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어떻게 끝날지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작하죠. 봄볕이 내리쬐는 남도의 붉은 흙은 유혹적이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한다.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흙 속으로 들어가 누워서 백골을 가지런히 하고 쉬고 싶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이제 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막 꿈을 꾸고 친구들이 와서 뭐 술을 먹고 그 무덤가에 갖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흙 속의 유혹은 아마도 이 순리의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 순리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살짝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무덤들이 자꾸만 늘어난다. 바로 앞에 이제 바다의 무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상의 무덤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로 마무리가 되는 땅에 묻히는 일에 대하여 여수의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저자가 쓴 산문입니다. 이 구룡포 해안가 바닷가 무덤이 사진이 나와요. 바닷가에 고기 잡던 사람들은 죽어서 바닷가에 묻힌다. 물가에 가까운 무덤은 파도에 쓸려가 버렸다. 이런 무덤은 여기 바닷가에 물가에서 멀어질수록 명당이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봄의 무덤들은 평화롭다. 푸른 보리밭 속의 무덤들은 죽음이 갖는 단절과 차단의 슬픔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 무덤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죽음은 바람이 불고 날이 저물고 달이 뜨고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편안한 순리로 느껴진다. 30년쯤 전에 아버지를 묻을 때 내 어린 여동생들은 떼굴떼굴 구르며 울었다. 나는 내 동생들한테 울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 지금 한식 때 아버지 묘지에 성묘 가도 울지 않는다. 내 동생들도 이제는 안 운다. 죽음이 날이 저물면 밤이 되는 것 같은 순리임을 아는데도 세월이 필요하다. 전남 여수의 어떤 무덤들은 보리밭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봉분이 2개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덤은 살아서 한평생 그 밭을 갈아먹던 부부의 무덤이라고 한다. 살아서 갈아먹던 밭 속으로 들어가 눕는 죽음은 편안해 보였다. 어떠한 삶도 하찮은 삶은 아닐 것이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쁨과 눈물이 살아서 갈아먹던 밭 속에서 따스한 젖가슴 같은 봉분을 이루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땅이 없는 가난한 어부들은 죽어서 바닷가에 버려진 땅에 묻힌다. 포항이나 울진의 바닷가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저어가면 이런 무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무덤들은 바닷가 잡초 속에서 봉분이 허물어져 있고 풀들이 해풍에 쓸리고 있다. 이런 무덤들은 물에서 먼 쪽이 명당이다.
바다가 사나운 날에 물가에 가까운 봉분들은 파도에 씻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농부가 밭에 묻히듯이 가난한 어부들은 백골을 바다에 준다. 그 아들들이 다시 고기를 잡고 쓸려나간 봉분의 흔적조차도 이제는 편안해 보인다. 바다가 춥고 땅이 따뜻한 것도 아닐 것이다. 돌산도에는 고인돌 옆에 요즘의 무덤들이 들어서 있다. 신석기 이래로 죽음의 수만 년이 봄볕 속에서 나란히 포개져 있다. 사람들이 죽어서 수만 년 지층의 켜처럼 가지런히 누워 있다. 놀라운 평등의 풍경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다. 영동 민주지산 아래 동네에는 한 집안의 5 어른 무덤을 대문 앞에 모신 집도 있다. 성묘가 따로 없고 후손들이 들고 나며 무덤에 절한다. 그 무덤들은 죽어서 떠났지만 결국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그 무덤들은 삶의 지속성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다. 그래서 모든 무덤들은 강물이 흐르고 달이 뜨는 것처럼 편안하다. 비가 개면 바람이 불듯이 그 편안함이 순리로 다가올 때까지 이승에 남아서 밥벌이를 하자 벗더라. 그대들을 경멸했던 내 꿈속의 정막을 용서해다오. 봄볕 조이는 흙 속의 유혹은 아마도 이 순리의 유혹이었을 것이다. 지상의 무덤들이 자꾸만 늘어난다. 네, 이번 주제는 가을빛 속으로의 출발, 양양 설림 원지라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안타깝게도 사진은 없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아주 명문장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 문장만 발췌를 해봤어요.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전거는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의 접경마을인 양양군 서면에서 출발한다. 여기는 해발고도 400m다. 사진가 강홍구 작가와 그의 후배 프리랜서 사진기자 이강빈이 동행했다. 네, 이런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이 작가가 어떤 사진작가가 가는지 또 후배 작가가 가고 또 사진작가가 또 교체되고 오기로 했는데 또 못 오고 이런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자전거는 여기서부터 미촌골을 굽이굽이 우회하는 산림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전진하면서 태백산맥에 쏟아져 내리는 가을빛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발 1000m 넘는 고지에서 이제 산맥을 넘고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수없이 헤쳐나가면서 그 가는 내용들에 대한 그 글이 적혀 있는데 중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양군 설림원 옛 절터 이제 그 가기 전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담담하게 그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좋아서 밑줄 그으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출발 전에 자전거를 엎어놓고 닦고 조이고 기름쳤다. 서울서 가지고 간 장비들을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버리고 또 버렸다. 수리공구 한 개가 모자라도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할 테지만 장비가 무거우면 그 또한 오도 가도 못한다. 스패너 뭉치와 드라이버 세트와 공기 펌프와 고무 풀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원수덩어리인가. 몸의 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진데 장비가 있어야만 몸을 살릴 수 있고 장비가 없어야만 몸이 나아갈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몸의 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진데 장비가 있어야만 몸을 살릴 수 있고 장비가 없어야만 몸이 나아갈 수 있다. 출발 전에 장비를 하나씩 점검해서 배낭에서 빼버릴 때 몸이 느끼는 두려움은 정직하다. 배낭이 무거워야 살 수 있지만 배낭이 가벼워야 갈 수 있다. 여기도 한 번 더 읽을게요. 배낭이 무거워야 살 수 있지만
배낭이 가벼워야 갈 수 있다. 그러니 이 무거움과 가벼움은 결국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왜 반대인가? 출발 전에 장비를 하나씩 빼버릴 때 삶은 혼자서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는 비애이며 모순이다. 몸이 그 가벼움과 무거움,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고 바퀴를 굴려 오르막을 오른다. 빛 속으로 들어가면 빛은 더 먼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어서 빛 속에선 빛을 만질 수 없었고 태백산맥의 가을빛은 다만 먼 그리움으로서만 반짝거렸다. 마지막 가을빛을 위한 르뽀, 태백산맥 미천골이라는 부제입니다. 이 주제의 선문은 참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이 자전거로 국토를 종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부분이 단락단락 나오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직업군인으로 있었는데 산을 참 많이 걸었어요. 4년 반 동안 산에서 자고 산에서 먹고 산에서 행군하고 했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조명 없이 산을 걷다가 도로를 걷다가 숲길을 걷다가 그 레이스가 얼마나 참혹하게 힘든지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갔었고 또 자전거잖아요. 자전거인데 이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태백산맥의 이제 7분 능선 위쪽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에서 떠난 자전거가 오후 2시에 1100m 고지에 당도했어요. 그리고 오르막의 마지막 고비에서 기아를 2단까지 풀어내리고도 허덕지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허덕지덕이라는 표현을 또 처음 보네요. 꼭대기에서 시설물 보수공사하던 근로자들이 무너질 듯이 비틀거리며 올라오는 자전거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다. 네, 이게 행군할 때 참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끼면 막 그 용기가 나고 도파민이 솟고 엔돌핀이 솟고 막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나라 지킨다는 사명이 있었고 이 저자에게는 자기가 뭐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명감으로 사람이 살고 사명감으로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자전거로 태백산맥을 오르는 거를 편안한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생각 들고 좋은 책을 써야 되겠다,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살 무렵 힘든 길을 걸었던 것도 사명감이 필요했을 테고 저는 제가 내 인생의 명작을 이렇게 10년 동안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전해준다는 사명감이 가장 크고 그 사명감으로 책을 읽거든요. 제가 저는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책을 쉴 때 이렇게 한 장, 두 장 편안하게 매일매일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조금 위안이 돼요. 이 황석영 작가도 막 데드라인인데도 막 도망치고 근데 그 압박감으로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라는 그 무게감으로 살아가게 되고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 분유값과 이 가정을 지탱해야 된다는 사명감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큰 이유가 국가를 위한 것을 떠나더라도 가족을 위한 것, 뭐 이웃을 위한 것, 그 작은 사명감 하나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시설물 보수공사하는 근로자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사명감으로 사람이 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갑자기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나치 독일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할 때, 그 집단 살해를 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과 그 수용소에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죽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했다라고 나오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았다. 하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었다. 이런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커피를 끓여서 비스켓으로 점심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리막길을 갈 때 너무 기뻐하지 않기로 사진작가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포장국도로 35km를 달리는 길에서 내리막에서 넘어졌을 때 자전거 후미등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미등이 없다면 자전거는 가로등도 없는 밤에 국도를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산간마을에서 부속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진작가 강운구가 손전등을 켜서 등 뒤에 배낭 바깥쪽에 매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후미등의 꼬마 전구 알 한 개 속에서 생사가 엇갈린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지만 나를 발견하는 내 뒤쪽의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손전등 배낭을 뒤에 메고 35km를 달려서 밤길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양양에 도착했고 사람 사는 마을의 국물은 뜨거웠고 양양은 살아서 돌아온 연어 때를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전거와 연어는 양양에서 만났는데 그날 밤 여관에서 산맥을 겨우 넘어온 자전거는 원양을 건너온 연어대 앞에서 수줍게 잠들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자전거 여행 김훈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국토를 달리게 됩니다. 자전거에는 김훈 작가와 또 사진 작가님들이 번갈아 또 동행을 합니다. 꽃피는 해안선, 여수 돌산도 항이람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남해안 경작지를 돌아서 여수의 무덤을 돌아서 그리고 태백산 양양 산림원지를 돌아서 이제 태백산 미천골로 향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쭉 가다 보면은 저자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산천의 바다들 산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는 숨이 느껴질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언덕의 힘겨움이 묘사가 됩니다. 또 내려가는 길, 또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잠깐 쉬었을 때,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잠을 청하는 모습까지 저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며 구르며 올라가며 내려가며 거기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이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내 조국, 그리운 고국의 산천이 나오는 그 반가운 마음이 책에 또 더 몰입될 수 있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야기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신나게 지금 김훈 작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산천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랑 같이 내 인생의 명작이라는 책 이렇게 호흡하면서 대한민국을 함께 자전거로 여행하는 이 기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무척 여러분들에게 김훈 작가의 여행기를 전달해주는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훈 작가와 함께 이 한국 그리운 고국의 멋진 산하를 함께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명작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책과 오랫동안 지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느끼는 이 소소한 행복이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이 좋은 책의 느낌이 제가 느끼는 이 좋은 책의 감정이 고스란히 더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김훈 작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